경기 후에 화가 난 상태라면 반도면은 앞으로도 나를 지나가도 좋다. 이렇게 네. 이 앞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손흥민이라고 했어야 센스가 있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감다살이라고는 못하겠네요. 우리 네. 박 그러네요. 감독님. 메시가 반도벤의 몸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 팬들은 웬만하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손흥민 골 연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자, 간밤에 토트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영상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토트넘 분위기가 최근 상당히 안 좋고 게다가 하극상 논란까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뭐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리더십 얘기도 나오고 뭐 안 그래도 공격력이 부진해가지고 손흥민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손흥민을 연상시키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김종률 기자와 함께 자 이번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 코펜하겐과의 홈 경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안 좋았던 흐름을 그래도 좀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네. 다양한 일이 벌어진 경기였고 역시 주말 예능은 EPL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네. 주중 예능까지 프리미어리그 팀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코펜하겐이었고 토트넘의 홈 경기였어요. 그래서 상대가 좀 약체이기 때문에 네. 좀 쉬운 경기가 예상되긴 했는데 역시나 사비 시몬스의 토트넘에 온 뒤로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어시스트가 나오고 잘 줬어요. 네, 브레넌 존슨이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방 압박을 한 콜로무아니가 따낸 공으로 어시스트, 오도베르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쉽게 가나 싶었을 때 브레넌 존슨이 발바닥 태클을 해가지고 네.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펜하겐이 좀 반격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키 판더펜이 네. 미키 판더펜 뭐 공격력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이 센터백이 자기 진영에서부터 공을 몰고 드리블을 막 하더니 순식간에 상대 진영간까지 들어가가지고 왼발 슛을 꽂았어요. 네. 이 장면 안 보신 분들은 눈을 감고 손흥민 선수 그 푸스카스상 받은 네. 멀리전 골 생각하면 똑같아요. 네. 오히려 조금 더 멀리서 출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쏜더벤이라고 네. 해도 좋을 정도로 그 푸스카스 골에 약간 복분 느낌이 나는. 약간 뭐 손흥민 내 몸에 들어와 이러면서 출발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인가요? 그 빙의술. 네네. 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보다 좀 더 맛없게 따라가긴 했는데 코펜하겐 선수들이 아무튼 정말 엄청난 골이었고요. 접수가 찰지지 못했다. 네, 그건 맞죠. 반더벤이 올 시즌에 안 그래도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 네. 이 골 진짜 뭐 엄청난.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프랑크 감독이 앞으로도 계속 화나면 나 무시해도 좋다고 네네. 이런 얘기를 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반더벤의 지금 팀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과 입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쐐기골도 좀 웃겼는데 이제 속공 상황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서 로메로가 네, 돌아오자. 나줘 이러면서 미친 듯이 뛰고 그 뒤를 따라서 뛰는 선수는 또 팔리냐가 네. 나도 이러면서 뛰어가지고 로메로가 공을 받아서 내준 걸 팔리냐가 마무리 네. 하면서 공격수들은 어디 가고 얘네 둘이 속공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렇게 4대0이 된 뒤에도 예능이 끝나지 않았는데 데인 스칼렛이 들어와서 페널티킥을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히샬리송이 네. 내가 찰게 당당하게 나섰다가 골대를 맞히면서 네. 득점 부진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히샬리송도 이제 교체로 들어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이제 개막전 때 좀 멀티골 넣고 막 엄청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못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못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콜로무아니도 좀 개판인데 이날도 콜로무아니가 빅찬스 2번 놓치고. 근데 콜로무아니보다 밀려가지고 어떻게든 기회를 못 얻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 막내급 선수 네. 뺏어가지고 찾는데 공 줘 이래가지고 네, 못 넣어가지고 사실 이게 승부엔 전혀 영향이 없는 PK였기 때문에 좀 뭐 이 덜 욕먹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썩 보기엔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기 굉장히 예능감 넘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좀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았지만 골도 많이 들어갔고요. 또 좀 웃을 만한 상황들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반더벤 선수의 그 쏜더벤 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합이고 아무튼 지금 홈에서 리그에서는 계속 못 이기고 있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 분위기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 전에도 조금 좀 흐름이 좀 있었잖아요. 원래 그 주말 첼시전 때 경기도 개판이었고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좀 감독 무시한 것 때문에 감독 패싱 논란이 컸었는데 저희가 뭐 학상 관련해 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전날 인터뷰에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전 전날 인터뷰에서 감독이 또 따로 얘기를 했죠. 네, 네. 선수들이 그 뒤에 와서 나한테 사과를 했다. 네. 감독실로 찾아와가지고 그게 제드 스펜스랑 미키 판더펜이 첼시전 끝나고 나서 프랑크 감독이 맞으러 나갔는데 네. 못 본 척하고 쌩 지나가 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고 미안하다 이렇게 와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 감독이 진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네. 네, 별일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화나서 배는 게 없었던 상황인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현지에서도 뭐 앨런 셔러라든가 선수 출신 그 뭐 해설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뭐 저럴 수 있다. 뭐 원래 원래 그럴 수 있지만 원래 이렇게 뭐 못하고 지면 원래 빡치는 거야. 약간 네. 이런 투죠. 이게 뭐 네. 자기한테 혹은 팀 경기력 이런 거에 빡친 거지 감독 개인한테 뭔가 불평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뭐 여러 매체들이 이걸 또 뭐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야 이거 하극상 아니냐 이렇게 다루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 사과했다 하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대승을 또 하게 되니까 네. 그거는 좀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끝나고 나서 프랑크 감독이 이제 잔불까지 다 진화하려는 듯이 경기 후에 화가 난 상태라면 반도면은 앞으로도 나를 지나가도 좋다. 이렇게 네. 이 앞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손흥민이라고 했어야 센스가 있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감다살이라고는 못하겠네요. 우리 네, 프랑크 그러네요. 감독님. 메시가 반도벤의 몸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 팬들은 웬만하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손흥민 골 연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는 전혀 이제 토트넘하고도 번니하고도 관계가 없는 팀 감독이었으니까 네. 좀 덜 생각이 났던 것인지 아무튼 메시 언급을 했는데 뭐 반도벤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이 경기 대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상대가 상대이기도 하거니와 리그에서 부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토트넘의 공격란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겠죠? 네, 사실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도 고작 코펜하겐 이긴 거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았어라고 보는 식의 시각들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한 듯이 네. 프랑크 감독이 코펜하겐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경기로 모든 게 풀렸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해요. 그래서 최시전 살짝만 돌아보면 네. 최시전 당시에 패싱 논란보다 사실 더 화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묻힌 게 XG였어요. 네. 이 기대득점이라는 게 이 팀이 오늘 한 경기에서 만든 슈팅의 득점 확률을 빅데이터로 따져서 다 합쳤을 때 몇이냐. 그쵸. 이걸 봤을 때 토트넘이 그날 0.05였습니다. 야 0.05면 손흥민은 2골 넣는데. 그쵸. 물론 그건 손흥민이 말도 안 되게 잘 넣어서 네. 0.0 몇도 넣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100번 차서 5번 들어간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쵸. 그 정도의 기회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경기를 20번 해야 한 골 넣는다. 음. 예, 그런 얘기니까 그쵸, 말도 그쵸. 안 되는 빈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옵타가 네. 계산한 건데 옵타가 산출해 온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입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어느 오. 강등권 팀도 0.05로 끝낸 경기가 없었다. 야, 이게 보니까 옵타에서 이 XG값 계산하기 시작한 게 2012-13 시즌부터 올 시즌이 14번째 시즌이라고 하는데 와, 그 정도 역대급이네. 504경기 중에 최악이다. 아. 진짜 미친 최악이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사실 토트넘이 그 정도로 능력치가 낮은 팀이 아닌데 그렇죠. 공격 의지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쿠두스가 답답하니까는 그냥 되도 않은 슛 3개 때린 거 말고 다른 선수는 슛을 못했단 말이에요. 홈인데 심지어. 네. 아무리 첼시한테 상성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첼시전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첼시전이 네. 극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시즌 내내 XG에 비해서 득점력이 너무 좋습니다. 음. 결정력이 경기력을 가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보면요. 토트넘이 득점력이 10경기 17득점, 경기당 1.7골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리그 5위. 괜찮네요. 예. 네. 슛 횟수는 리그 20팀 중에 19위. 최하위권이고요. 야, 이 슈팅이랑 XG 값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슈팅을 때려야 결국 이제 XG 값이 되는 거니까. 슛당 XG는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서 네. 조금 더 높긴 한데 19위 아니고 14위. 네. 10경기에서 XG 11.85. 근데 실제로 넣은 득점은 자책골을 빼고 16골. 그러니까 결정력 덕분에 4골 이상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이 팀은 재밌는 게 또 공격수들이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기대득점 대비 득점이 많다는 거는 상당히 독특한데 이렇게 좀 이 두 수치상의 괴리가 좀 큰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격 전술이 나쁜데 결정력이 좋다. 그러니까 골까지 가려면 득점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앞에서 마무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이제까지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 주로 해왔죠. 그게 특이한 건데 아무튼 되게 확률 낮은 상황도 마무리를 해줬을 뿐이지 확률 높은 득점 기회 자체를 못 만들고 있었다. 공격 전술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승을 보면 상대보다 XG가 낮은데 이긴 경기가 3번. 그리고 XG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더 많이 나온 경기는 전부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정력이라는 요인을 제외하고 뭐 보통 정도의 결정력밖에 없었으면 다 못 이길 경기였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네. 기대득점 값이 2골이 넘었던 게 이제 개막전 번니전 딱 하나. 네. 였고 나머지는 다 좀 저조했었고
뭐 패배했던 본머스전도 기회를 거의 못 잡았었다고 그러던데. 네, XG가 0.19. 그러니까 첼시전 못지 않죠. 일단 지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네. 손발 묶이고 지는 것처럼 진다는 거예요. 야, 근데 본머스 올 시즌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기도 네. 하죠. 본머스가 지난 시즌에 정말 잘하고 있긴 한데 네. 뭐 그렇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코펜하겐전 대승, 네. 물론 대승입니다. 근데 4골 넣었는데 PK를 제외한 나머지 XG를 따져보면 2.52예요. 2.5인데 4골. 역시 뭐 경기력이 물론 이 경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52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코펜하겐과의 홈 경기에서 2.5이면 많이 만든 것도 아닌데 4골을 넣었다. 역시 반도벤과 네. 팔리냐가 이상할 정도의 결정력을 발휘해준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지 네. 이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튀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 두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그래서 올 시즌에 토트넘이 득점한 걸 쫙 보니까 수비적인 선수들의 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컵대회 포함 팀 내 득점 순위가 반더벤 6골, 득점 1위고요. 네. 브레넌 존슨 4골, 요즘에 좀 몰아쳐서 올라온 거고 주앙 팔리냐도 4골, 그 뒤로 이제 히샬리송이 3골인데 시즌 개막하자마자 3골 확 넣고 네. 한참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오늘 그래- PK 실수까지 했고. 네. 예. 근데 이제 팔리냐랑 판더벤이 아니고 만약에 6골 넣은 선수가 네. 뭐 팀 내 간판 스트라이커다. 네. 그러면 시즌 끝까지 이 페이스를 유지해서만 몇십 골 넣겠지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더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거든요. 수비수가 시즌 내내 이런 페이스로 골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네. 그 뭐 일부러 팀 전술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보면 반더벤이 알아서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회기라고 하죠. 음.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은 나중에는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더벤과 팔리냐의 득점력은 언젠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언젠가가 금방일 겁니다. 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토트넘이 그때는 성적이 지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회기라는 요인을 볼 때 결국에는 전방에 있는 선수들 만들어서 너 골 넣으라고 이제 팀에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준 선수들이 네. 넣어야 돼요. 스트라이커나 이선 자원 중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가 분명히 나와줘야만 한다. 네. 이렇게 뭐 지금 떠난 선수도 있고 뭐 다친 선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토트넘이 안 그래도 지금 있는 선수들 좋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뭐 콜로무아니 뭐 진짜 별로였고요. 히샬리송 진짜 뭐 그 PK까지 지가 차겠다가 나섰다가 날려먹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공격수들이 오히려 지금 죄를 뿌리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공격진 가운데 그나마 존슨이 뭐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존슨은 뭐 손흥민 있을 때도 그랬지만 경기력이 늘 너를 뛰는 선수라서 네. 득점 외에 경기 기여도가 뭐 득점 압박 빼고는 뭐 드리블이나 패스 쪽에서는 거의 없는 선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쿠도스한테 경기력 도루에서는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오른쪽 윙이라는 포지션이 겹친단 말이에요. 요 자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존시키는 실험도 해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쿠두스 쓸래 존슨 쓸래 하면은 쿠두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존슨의 이 결정력도 사실 상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이 이제 차비 시몬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등번호는 손흥민 선수 거를 받았고 포지션상으로는 지금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전혀 좀 안 되고 있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그 도움 패스 시도는 좋았어요. 네, 근데 그 골키퍼 이날 코펜하겐 골키퍼가 전 되게 못했다고 보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골을 넣었지만 아무튼 이 경기에서 뭐 도움을 하나 기록을 했고 그 외에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득점 기회 네. 창출이 4회로 이 경기에선 1위였고 네. 되게 오랜만에 시몬스가 좀 잘해줬다. 시몬스가 사실 한동안 엄청 하향세였단 말이죠. 한두 달 동안.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좋긴 좋았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서도 약간 좀 이번 요즘 못하는 게 아무래도 분데스리가보다 프리미어리그가 더 템포 빠르고 더 거치니까 그런 편견을 강화시켜주는 네. 선수가 시몬스하고 지금 비리츠죠. 시몬스가 좀 사이즈도 작고 네. 근데 비르츠는 사실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온 날에도 볼터치 하이라이트 모아놓으면 멋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은 좋은데 팀이 안 좋아서 이런 변명이라 되는데 시몬스는 요 몇 경기 볼터치 모아놓으면은 그것도 안 좋아요. 네, 네. 맞아요. 하이라이트도 안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기에서는. 그래서 비르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도움 했는데 경기당 슛, 키 패스 합쳤을 때 1.5로 공격진에 있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저조한 수치입니다. 키패스만 1.5 나와도 아쉬울 텐데 슛하고 합쳐가지고 저 정도면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이네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시몬스가 이날 이제 기미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부활해주지 않으면 이적료가 너무 아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등번호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뭐 패싱 논란이 어떻게든 잦아들긴 했지만 일단 어쨌든 라커룸 안팎 분위기가 확실히 좀 손흥민 선수가 있던 10년과는 많이 다르다. 주장 로메로 선수가 그동안 부상으로 좀 빠져있기도 했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좀 아직까지 좀 많이 걱정스러운 시각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들 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나 다른 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좀 한국식의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팀들이 유독 진날에도 무조건 서포터 앞에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게 유독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K리그는 아예 이제는 매 경기 서포터들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는 게 거의 뭐 이제 관례가 돼버렸고. 졌어도 얼굴이 네. 구겨졌어도 안 가면 이상한, 안 가면 욕먹는 정도가 됐는데 그 약간 한국식의 축구 문화가 이제 생긴 거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꼬박꼬박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더벤이랑 스펜스가 인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지만 다른 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 있었던 토트넘에서는 무조건 예의를 차리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게 깨지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팀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입버릇처럼 팬을 항상 얘기하던 손흥민 선수의 그런 언행으로 상징이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감독을 패싱한 것뿐만 아니라 팬을 패싱한 거였기 때문에 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력과 분위기 두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랑 많이 달라지고 있다. 뭐 돈은 많이 썼으니까 네. 능력치 선수들의 뭐 능력치 총합은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데스크 라인의 마지막 한 명이었던 네. 손흥민으로 그 시기를 완전히 접고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건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지금 확실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클롭세스키, 메디슨 이런 선수 부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조금 더 약간 뉴비들 세상이 되었고 그게 어떤 영향인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해리케인의 후계자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손흥민까지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클루스스키도 지금 에이스로 지난 시즌에 떠올랐다가 부상 장기를 빠져 있는 상태고 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희망은 있을까요? 네, 일단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영입 선수가 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많죠, 아주 많죠. 이런 팀들은 원래 시즌 초에 곧잘 헤맨다. 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영입 선수 제일 많은 강팀 3개 꼽으라면 뭐 토트넘 강팀인지는 얘기해봐야겠지만 기존 빅6에서 그렇죠.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셋이 공통점이 다 헤맨다는 겁니다. 많이 사면 헤맬 수밖에 없다. 특히 토트넘은 굵직한 영입 한 4명 있다고 볼 때 시몬스랑 콜로무아니를 이적 시장 끝나기 직전에 8월 말일, 9월 1일 이럴 때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프랑크 감독 그 얘기 하거든요. 오늘 경기 끝나고도 그 얘기 했어요. 콜로무안이 아직 다 안 올라왔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온다, 리그에 적응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갖춰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선수단도 많이 바뀌었지만 감독도 바뀌었고 또 감독이 데리고 온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선수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과연 프랑크 감독이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팀을 적어도 뭐 지난 시즌보다는 뭐 경기력적으로도 뭐 순위로도 나아진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순위에 오르겠지만 네. 17위였으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술적으로 많이 호평을 받았던 감독이잖아요. 뭐 본머스 이라올라 감독이나 또 프랑크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이 좀 됐었다가 프랑크 감독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라올라 감독은 올 시즌 더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프랑크 감독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프랑크 감독이 중위권에서 좀 전술 호평 받았던 뭐 본머스의 이라올라, 브라이튼의 뭐 휘르첼러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해 볼 때 좀 특징이 굉장히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그렇긴 한데 화끈하냐? 화끈한 축구는 브랜트포드가 거의 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하다가 앞으로 뻥 지르고 그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막 계산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위권 마인드 아니야? 애초에 상위권처럼 축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의혹이 좀 있는 건데 네. 토트넘에 와서는 현재까지 그거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첼시전에서 지고 있으면 공격적으로 막 몰아치고 이래도 되는데 첼시전 시작이 너무 수비적이라 2명을 공격적으로 바꿨는데도 이제야 보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바꾸고 첼시전에서 단 1분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주 수비적이거나 그나마 보통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홈팬들이 야유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지는 것도 지는 건데 니들 축구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우리가 여기 돈 쓰고 왔는데 가만 서서 네. 골 먹는 거 지켜만 볼 거냐고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팬덤이라는 게 참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레 가면 바로 그런 감독이었잖아요. 질 땐 지더라도 라인 올리고 무조건 공격 앞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과도하게. 네. 네. 뭐 그때는 그때대로 불만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무튼 프랑크 감독이 사실 브렌트포드 있을 때도 전방에 있는 이제 뭐 공격진들 아이반톤이라든가 뭐 은보에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좀그 탁월한 피니시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공격 전술을 썼던 감독이긴 하거든요.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으로 변모하기 쉽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강팀을 맡은 만큼 이런 위기를 또 그런 방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여기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또 XG 값이 너무 낮은데 이 부분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적으로 딱 보이죠. 지금 토트넘이 뭐가 부족해? XG. 네. 그러니까 공격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양지를 만들어야 돼라는 게 정확히 나와요. 네. 슈팅 개수 늘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순위가 오르는 게 토트넘의 상황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변모를 하는 게 이 팀의 키가 될 겁니다. 네, 주말 첼시전 최악의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독 패싱 논란으로 좀 나락으로 가나 싶었는데 어쨌든 잘 수습하고 또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또 맨유와의 경기도 이제 있는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좀 상반기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